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사상을 지닌 국가입니다. 때문에 남에게 무언가를 빌리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죠. 태어나자마자 이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특히 이 경제생활, 재테크 관련돼서 남에게 무언가를 빌리고 피해를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은 이 돈을 은행에 빌리는 협의의 대출도 있지만 남에게 주거 서비스를 대여해 주면서 목돈을 빌리는 이 전세제도, 이것 또한 광의로 보면 채무, 채권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시장 또한 광의로 보면 하나의 대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출이 무섭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만나본 수많은 자산가들의 대부분이 이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대출을 활용을 잘 하셔서 자산 증식을 더 크고 빠르게 증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재테크 초보분들에게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카페를 개설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거의 400명 가까운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또 좋은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출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카페에 아주 좋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유몽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카페에 좋은 대출 vs 나쁜 대출이라는 제목으로 대출을 무서워하는 부동산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글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잘 봤다 이런 글 좀 써주세요. 자, 먼저 본문에서는 이 대출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남의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닌 남의 자산을 임시로 빌려서 내가 먼저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 이자죠. 요거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서 대출은 나쁜 것이고 무서우며 위험한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상황이면 이 대출 강박에 걸리거든요. 빨리 갚아야 된다는 이자가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는 물론 오래전의 내용만도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도 언론 기사, 요즘 가계부채 1,500조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출이 문제라는 그 언론 기사도 있죠. 관련 서적을 통해 또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단은 빚부터 갚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재테크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들 많습니다. 지금 투자를 금해야 된다. 은혜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곧 무너질 것이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 연이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전 세계의 이 긴축 기조가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가 시작이 됐는데 또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이 침체로 기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를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 지금은 긴축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고 이 미국에서도 이 예전에 얘기했던 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올해도 2번에서 1번 정도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저금리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와 저금리가 맞물리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란 이 상황에 맞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 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어떤지 이 금리 상황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마땅히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영상의 취지는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대출하고 좀 친하신데 전혀 안 해보시고 초급자거나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대로 대출이 안 좋고 무섭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투자를 진행해보면 바뀌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대출 없이 투자하는 상품을 찾아보려고 해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경제 재테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리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강남의 10억짜리와 그리고 강북의 5억짜리 아파트가 똑같이 10%씩 올랐을 때는 강남은 1억의 차익을 낳는 것이고 이 강북은 5천만 원의 차익을 낳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만큼의 이자와 비용이 들어갔나, 기회비용을 당연히 따져야겠지만 그런 것을 다 따졌을 때도 보통 덩치가 큰 것이 수익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대출을 받아 월세를 놓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자산에 대출이 하나도 안 껴있는 자산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이 자산 비중에 대출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대출이 좋습니다, 대출이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의 차이점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자가 낮은 대출은 좋은 대출이고 이자가 높은 대출은 나쁜 대출이다. 높다, 낮다의 개념은 개인의 상황 따라 다르지만, 자, 자유몽님이죠. 나는 2019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약 3.5% 이하를 낮다고 생각하고 4% 이하면 낮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자, 매년 이 부동산의 상승률을 평균치로 따지면은 한 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5% 정도 되기 때문에 자, 금리가 그 정도 이하라고 하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이 필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해서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는 자산으로 바꾸어 놓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돈은 계속 찍어져 내고 있죠. 그리고 양적 완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그냥 들고 있으면은 이 정도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돈의 가치가.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손해를 피할 수 있으려면은 대출을 실행해서 이 물가 상승률만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은 방어가 되는 자산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개념이죠. 어차피 돈의 가치가 매년 3.5에서 4% 정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대출한 원금의 부담도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강의할 때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대출을 받고 한 10년 정도까지 끌어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하면서 정산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대출을 끌고 가시는 분들, 보통 우리가 집을 매수할 때는 내가 거주하는 집 할 때는 30년 만기로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죠. 이랬을 때 한 10년 정도 가면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때쯤 가면은 이 대출이 길게 가면 갈수록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대출은 길게 가면 갈수록 내 편이다, 내 자산을 불려주는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매년 떨어지고 내 자산의 가치가 아닙니다. 가격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정치적인 성향부터 재테크 마인드까지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나쁜 대출은 받으면 안 되겠죠. 이자가 높은 대출은 나쁜 대출이다. 즉 지금 현재 적당한 이자율이 아닌 이 이율이 높은 이율, 어차피 근본적으로 대출을 무서워하시고 싫어하시니까 이 높은 대출은 안 받으실 테지만 대체적으로 이 신탁대출 이런 게 8% 넘어가거든요. 이러한 분양권들이 있어요. 신탁대출 받아야 되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험대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큰 액수도 안 되겠지만 거의 6%에서 8%대 뭐 이런 것들을 대출 받으시면 좀 이자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내 자산 플로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그 이자를 주고도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 지금 20억짜리가 10억 급매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 너무 급한 거야.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이 상가 건물이나 덩어리가 좀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런 파격적인 급매가 뜨긴 뜹니다. 근데 현재 나한테 있는 돈이 지금 아무리 끌어모아도 이 9억밖에 안 된다. 그럼 1억을 10%라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또 나쁜 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2번에 나옵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더 큰 이윤을 낼 수 있으면 좋은 대출이다. 그렇지 못하면 나쁜 대출이다. 1번에서 이어지는 거죠. 공격적인 사업가가 5%대 이율로 대출을 실행해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좋은 대출일까 아닐까? 자, 1번의 논리를 따지자면 나쁜 대출이죠. 왜?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높이 이율을 지급을 하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업가가 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활용해서 연 15%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이 수익에서 대출 이자를 제외한 10%가 수익이 된다. 10억을 빌려서 이 돈을 활용해서 1억 5천을 벌고 이 중에 5천만 원을 이자로 내면 1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말하는 나쁜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이만큼 났지 않습니까? 1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쁜 대출로 봐야 되는가? 확실하게 대출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좋은 대출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2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갑자기 급매물로 오늘 당장 필요한 사람이 10억에 내놨습니다. 근데 나는 9억밖에 없어. 그럼 1억이 10%든 20%든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을 해서 팔면은 무조건 이득이니까. 이러한 전제가 되면 좋은 대출이라는 거죠. 자, 3번.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대출이고 현재 소비하는 것은 나쁜 대출이다. 대출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생활자금 대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출을 실행을 하는 순간부터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바로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대출로 마련한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쁜 대출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그대로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쁜 대출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대출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무언가 더 가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다. 그런데 대출로 고급 외제차나 명품 가방을 할부로 구매를 한다면, 물론 대출 없이 나의 자산만으로 절대로 구매할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잠깐 며칠 동안은 기쁠 수 있다. 요즘에 외제차 리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게 된 물건이 감가상각까지 추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야 될 이자 플러스 감가상각, 뭐 차값은 사자마자 반가이 되죠, 외제차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고려하면은 이 자산 축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소비를 위한 대출을 하게 되면 악성으로 변화됩니다. 이 돈을 막으려고 이 이자 때문에 또 감당이 안 돼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대출은 괜찮은 대출이고
나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대출은 나쁜 대출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은 1년이고 한 달이고 간에 내가 자금 스케줄, 그러니까 얼마를 내가 벌고 얼마를 쓰는데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빼고도 내가 생활하는 스케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죠. 자, 예를 들어 3억의 대출을 실행한 A와 B 가정을 비교해보자. 똑같이 3억 원을 대출을 했는데 A 가정은 15년간 이자만 부담하는 만기 일시 상환이고, 그리고 B 가정은 15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원금하고 이자 동일하게 책정해서 내는 거죠. 보통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해서 빨리 갚아야지. 이 15년이 아니라 빨리 해서 난 상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대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거치식입니다. 최대한 장기간 이자든 원리금 균등 상환이건 뭐든 간에 이 납부하는 금액 자체를 작게 유지하면서 장기간 빌리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물론 총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A 가정이 B 가정보다 더 크겠지만 단순하게 각 가정별로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원금 및 이자 금액만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A 가정은 만기 일시 상환이죠. 이자는 더 많이 내겠지. 근데 한 달에 100만 원만 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리금이고 이자고 간에 가장 소액으로 장기간 끌어가는 게 대출을 받은 분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B가정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매월 222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요. 122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A가정과 B가정의 월급이 300만 원씩이라고 치면 A가정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거고요. B가정 같은 경우에는 78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 달에 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계획에 맞춰서 내가 거치식으로 할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좋은 대출이고 안 좋은 대출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갚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빠듯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의 현금 스케줄, 자금 스케줄에 맞게 확인을 하시고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기업도 운영을 잘못하면 매출이 많고 수익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막혀서 망한다. 흑자도산이다. 자, 내가 좋은 취지로, 좋은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금 흐름에 맞지 않게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생활이 안 돼서 다시 팔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싸게 팔아야죠.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장기로 가면 갈수록 나한테 이득인 게임이니까. 자, 대출은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월급 때문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단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요즘에 뭐 초봉이 많지 않죠? 요즘엔 취업하면 바로 대출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에 다니지 않아서 대출을 활용하기 불가능했다라면 월급만을 투자해서 지금의 수준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더 걸렸을까? 이거는 이제 자유목님의 경험담인 거죠. 자유목님이 대출을 활용 안 했으면은 자산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됐을 거라는 회고죠. 사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누구나 아는 내용일 수 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실행해서 무엇인가에 투자하는 행동을 처음 할 때는 너무도 두려워할 수 있다. 내가 산 집의 금액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최소한 원금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손해는 안 보잖아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나는 내가 투자한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봤던 그 집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 말로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섭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그 집의 가격이 오르니까. 자, 시장의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뉴스들 보시면 또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우리나라의 화폐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다소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한 땡억은 지금도 너무나도 나에게 큰 돈으로 느껴지지만 향후 언젠가는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큰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현금 유동성은 철저하게 살펴야겠지만 대출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갚으려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출은 억지로 빨리 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갚아지는 것이다. 자, 제가 강의를 할 때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1억을 빌렸을 때 30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최소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내는 이자의 부담감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누구보다 공감이 많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우깡입니다. 새우깡이 72년도에 처음 나온 과자거든요. 그때 새우깡 가격이 20원입니다. 그때는 과자도 아무나 못 먹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새우깡의 가치는 그때가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특히 이 초보자분들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시라고 이 내용 카페의 글, 자유목님의 글을 토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카페 자주 찾아주시면 이런 좋은 글들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뽑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